버티다는 거죠. 흑인이 노예로 들어와서 참정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 요거는 인권의 역사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 되게 싫어해서 잘 안 하는데 의원님들이라서 그래도 좀 들으세요. 인권의 역사에는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게 저희가 원래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학문상 분류하고 있는데 1세대 인권이 자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권.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아까 프랑스 혁명 인거 나왔잖아요. 그때예요. 근데 2세대 인권은 뭐냐면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중심이에요. 뭐 자유로워졌어. 자유로워졌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공리주의 이런 거. 그래서 자유경쟁 체제인 거예요. 뭐 먹고 살아, 알아서 먹고 살아 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국가가 하는 일 그때 들어보셨어요. 야경 국가 들어보셨죠? 국가가 하는 일을 하고는 그냥 도둑 들면 잡아주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막아주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시체가 나뒹굴고 콜레라로 전부 다 감염돼서 죽어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국가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과연 국가의 역할이 이게 맞는가? 라고 의심을 품었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복지의 개념이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여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세대 인권이 그때부터 태동이 되고, 2세대 인권, 1세대 인권의 문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권리연장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2세대 인권의 문서가 뭐냐면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나타납니다. 문서화된 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 인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3세대 인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전에 1세대와 2세대 인권은 국가 안에서 뭔가 해결이 다 가능한 사안이었거든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역할이. 근데 3세대 인권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국가가 희미해져 버려요. 연대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뭔가 황사가 넘어오고 안전공기가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맨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고, 지금 보세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랑 우리만 뭔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번에도 보시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3세대 인권의 개념에 속하는 거고, 평화권, 연대권, 환경권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지겨운 이론이 끝나지 않았네요. 요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끝났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데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의가 재미없었거나 아니면 정말 완벽한 강의를 했거나 그냥 자체적으로 웃자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되실 수 있는 신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인권 침해를 받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신분 전체가 이제부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주체인가 동시에 이제 뭐가 되냐면 침해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장 안 해주면 침해당했다고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입법에 계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라고 계십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맞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류여에 의해서 발음이 다 어려워요. 류여해라는 분이 홍준표를 인권 침해했다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어놨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 들어와 있군요.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시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요, 강의를 절대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의 내용 지금 PPT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늘 갖고 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시간 되면은 그냥 안 하고 마칠 거예요. 인권 강의는 가장 인권 친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휴식권, 이런 거 철저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마칠 거예요. 더 요구하셔도 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왜 홈페이지 보여드리냐면요, 1331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1331 전화번호로 상담하실 수 있는데, 인권 침해 당하신 분들이 주로 전화하세요. 주로 누가 제일 많이 전화 온 데가 정신병원입니다. 진짜네. 이렇게 비 오는 날 더 많이 오고요. 날씨 좋으면 좀 더 많이 와요. 비 오면 우울해서 전화 오시고,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퇴원시켜달라고 우리한테 전화 오는데 우리 퇴원을 못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요.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원래 법상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만 저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닌데 왜 조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심한 인권 침해가 많았습니다. 사람 묶어놓고 때리는 건 예사였어요. 정말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둬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이 돼서 이거는 뭔가 국가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쨌든 정신병원에서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역사부터 지겨우니까 그냥 제가 이거 상관없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7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78년부터 유엔에서 시작된 논의예요. 유엔에서는 여러분들 안보리라고 들어보셨죠? 안전보장이사이고 경제 뭐가 있는데? 뭐가 있고 예, 경제 관련된 이사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이사회가 하나가 인권이사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유엔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이사에서 78년에 각 국가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즉 유엔은 인권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각 국가별로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논의가 된 거예요. 논의가 이제 결의가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봤다시피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서를 언제 만드냐면 91년 파리에서 만들어요. 네. 91년 파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서를 딱 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용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저희 인권위원장 공모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여야 되며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독립성을 가져야 되면 여러 가지 조항들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문서화 만든 게 이때였어요. 그리고는 각 국가에 좀 만들어라 하고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69개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끼리 NI라고 부르는데 저희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막 좀 그럽니다.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성격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국내에서는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만들겠다. 그게 공약 사안이었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에 법이 제정 만들어졌고 2001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짚고 가야 되겠는데 저희는 인권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인데 여기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인권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 인권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인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책을 만들면 인권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인권만 하다 보니까 이거 한 3년 하면요 막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출신이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공무원 출신이에요. 세상에 강의를 하잖아요. 네. 인권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제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딸이 여기 일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라고.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유엔 인권위에서 결의했고 파리 원칙에 의해서 국제조약으로 합의가 되고 그래서 여력이 되는 나라들은 좀 만들어라 하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네. 근데 독립기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걸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대통령 소속이지 않냐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대통령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된 독립기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준사법기구. 저희 힘이 좀 셉니다. 여러분들 말고 홍준표도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가 조사 내용이 아니고 유효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몰라요. 아직 그 사건 어떻게 됐는지 전 정확히 모릅니다. 네. 전문 인력들께서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뭔 얘기다? 준사법기구. 왜냐면 저희가 조사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예를 들면 아까 제 예를 든 장애아의 부모님은 그 의원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저희한테 진정을 제기하면 저희는 뭐냐면 그 의원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요. 공무원에서 자료 제출해라. 그러면 법상 제출해야 돼요. 경찰한테도 저희는 공무원들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법상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조사를 가고 징계를 저희가 직접 내리지 않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이 아니고 준사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69개 전 세계 국가인권위원회 중에서 이 권한이 가장 센 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이. 자,
근데 이런 거를 미리 교육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시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약간 그런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라는 마음을 제 추측이에요. 살짝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의 추측이긴 한데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때 생긴 건데요. 그게 뭐랑 합쳐진 거냐면 옛날에 부패방지위원회 있었어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있었어요. 걔들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충이랑 부방위를 합치고 이름부터 지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왜? 인권위도 같이 넣으려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딱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은 이런 애들이야.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고 만들고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조금 화가 나셨겠지요. 예. 그래가지고 두 개만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영문으로 뭐가 돼 있냐면 안티커럽션이라고 돼 있어요. 부패 방지라고 아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놔둔 건데 약간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예산 반토막, 인력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두테르테. 필리핀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럼 필리핀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두테르테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없애면 되잖아요. 두테르테도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를 못 없애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5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어떻게 걔네들 월급 좀 먹고 사냐? 우리는 중국제기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냅니다. 이렇게 돈을 쌓아놔요. 그럼 그런 나라에 있으면은 갖고 가서 쓰겠죠. 위급상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일 잘 돌아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예요. 왜냐면 돈을 국가한테서 한 푼도 안 받으니까. 네. 돈 안 받으면 굉장히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위원회 제일 잘 돌아갑니다. 이상하네? 왜 안 나오지? 예. 이제 감수성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기부터 제 원래 전문 강의 분야예요.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그 감수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수성? 인권 감수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촉이에요. 촉. 이게 인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이게 촉이 탁 들어오는 게 인권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출근할 때 여러분들 아침 출근할 때 나는 출근 오늘 나가가지고 성희롱 듣거나 하고 인권 침해 3건 정도 하고 퇴근 딱 해야지 하고 작정을 출근하신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맨날 생겨요. 맨날 성희롱 터지고 맨날 인권 침해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 늘 바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인권 문제인지 아닌지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번에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나왔죠. 뭐라 그랬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런 말로 참 옮기기도. 네. 근데 근데 그분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희롱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상담해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전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인권 감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의정활동 하면 아시겠지만 동네 다니면 세상 불편한 것들 천지예요. 인권 감성이 높으면요. 불편한 것들밖에 안 보여요. 하다못해 왜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보도블록이 자전거나 유모차나 휠체어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깎여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깎아놨는데 봉을 3개를 떡떡 세워놨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감수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일산에 살았었거든요. 경기도 일산.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일산에 꼭 가시면
이렇게 인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 일산 살 때, 와, 일산은 정말 인권 친화적인 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산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고양시 끝에서 끝까지 가는 동안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친화 도시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전거 도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다 되어 있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원을 들었을 때 그 아까 빨간 잠바 분께서는 인공감성이 굉장히 낮으셨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저희 신랑이 사실은 우선은 제가 밑에 밑밥을 좀 깔자면 저희 신랑은 대구경 출신이시고 그리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해병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도 해병대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법부에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대충 상태 어떤지 아시겠죠? 네. 작년에 통영으로 여름휴가를 갔는데 이제 이쪽 조직은 전국 발령이다 보니까 또 동기가 통영 법원에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동기를 만나고 오겠대. 저희는 평일에 휴가를 내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했더니 금방 왔어요. 왜 금방 왔니? 그랬더니 못 만났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는 운전해서 집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 못 보고 와서 미안해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다 저럴 인간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괜찮아 너 안 보고 와도 괜찮아 그래요. 야 근데 그 여식은 진짜 이쁘더라. 그때부터 내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야 진짜 이쁘더라. 이쁜데 커피도 뭐 타주고 커피도 맥심 안 타주고 카도 타주고 있잖아. 그리고 과자도 주고 있잖아. 진짜 이쁘더라. 이쁘다란 말을 내가 듣고 이제 3번 이상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눈치 없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름이 이쁘면 얼굴이 안 이쁜데 걔는 이름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더라.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화를 끊고 저보고 왜 그러냐고. 성희롱이라고 내가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했더니 그게 왜 성희롱이냐는 거예요. 그 분이 너한테 네가 미스쿨에 심사 나갔냐? 외모를 평가받으려고 출근했겠어? 커피 네 손으로 타먹지 왜 타달라고 그래가지고 칸으로 타먹고 그러고 있냐고 내가 또 막 얘기했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신랑이 굉장히 사는 게 피곤하겠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나마 저하고 사니까 그만큼 사는 거야. 그럼 미투를 당해도 12번 당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인공감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싸한 느낌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공감성이 발달하면은 문제인식이 빨리 돼요. 그리고 개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확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불국사에 갔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직업이 교육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저희가 행정실장 같은 거예요. 근데 행정실장은 뭐냐면 그거래요. 이렇게 왜 수학여행 가면 애들 따라가면 현금을 이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100몇만 원을. 이걸 돈을 찾아가야 되지 하고 왔더니 입장료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랑 섞으러 하면 무조건 입장료가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은 21세기, 그때도 21세기였습니다. 21세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냈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민원을 내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내가 무슨 구에서 오셨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얼굴이 많이 뵙다 했어요. 네. 수성구에 살진 않아요. 그래서 수성구에서 내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민원 어디에다 내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국무총리실부터 내세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첩. 예. 무조건 질러 국무총리실 바쁘도 말든 질러 놓고 나면은 얘네들이 어떡하냐면 이첩을 시켜요. 아까 제가 교육청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교육 관련해는 교육부로 내려갔다. 교육부인데 경기도권에 가면 경기도교육청 갑니다. 경기도교육청 가다가 이거는 파주권에 가면 파주로 내려온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민원을 한번 제기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누구 눈에 한 번은 띄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밑에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성구 위에 제기하면 시간도 제일 빠르고 좋겠죠. 근데 수성구에 하는 것보다 제 얘기는 어차피 수성구로 와요. 걔는 이첩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어차피 내려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여담이고 그때 지금 그 입장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냈는데 이제는 입장료를 카드로 받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의회에 계시다면은 저는 여기서 민원 담당이 되셔서는 안 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담당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을 본인들이 고민하고 본인들이 제기하고 좀 본인이 내기 좀 거쓱하면은 시어머니 이름으로도 내고 아니면 동네 주민을 찔러서라도 내고 그래야 된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소리를 내면 세상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걸 저도 경험했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결과 확인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에서 민원 낼 때는 그 주차요금 관련이었는데 그 민원 낼 때 이제 구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조례가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내면서 그러면은 언제 회의 때 상정을 할 것이며 그러면은 상정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나에게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민원도 구체적으로 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결과 확인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권 감수성이더라는 거죠. 인권 감수성을 장착하고 세상을 다니면요, 세상 불편한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요. 네. 가장 요 근래에 나왔던 게 몇 년 안 됐는데 고속버스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예. 그거 비장애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감수성의 눈으로 보면 그거 보이는 거거든요. 자, 감수성의 눈으로 본 이력서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차별 침해 강의도 2시간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 할 수 없다면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차별의 총체였습니다. 옛날 이력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우리 이거 옛날 이력서 사진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주민등록번호 적었죠? 학력인데 이게 학력이 조금 골 때리는 게 여기 보면 학교명을 적는데 전공과 학점과 여기 뭐 있습니까? 소재지가 있어요. 저 캠퍼스인지 아닌지 확인도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저 이 이력서 쓴 기억나요? 학점. 제가 졸업학점이 진짜 뻥 아니고 2.98이거든요. 2.98인데 저희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저희가 120명이었거든요. 120명이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성적표를 떼봤는데 118등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뒤에 2명이나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안도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내가 사무직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신장 체중 혈액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장 체중을 100번 얘기하겠는데 혈액형을 왜 받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너는 O형이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뭐 총무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혈액형도 받았다는 거.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하세요. 헌혈 뭐 사고가 나면 피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 이력서를 찾아서 혈액형을 보고 누구를 데리고 가서 수혈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를 다 모은 거예요. 사진은 보시면 이제 외모로 내가 이 사람의 능력을 직접 면담도 하기 전에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주민번호는 선생님들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혹시 예전에 9.11 테러 나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문 막 찍으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요,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광분해서 미국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국은 또라야. 그래서 막 광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원래 지금 다 찍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굉장히 개인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어기시고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해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막 넘어가시거든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기억하세요. 주민번호는 이제 법상 2가지 경우 아니면 수식 자체가 안 돼요. 혹시 민원 들어오시면 요거는 절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의료하고 금융 빼고는 원칙상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행정에서 어떤 편의가 있냐면은 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면 달서구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수당을 만약에 더 준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거기 보면 주민번호 나와 있는 거 떼오라고 그런 가끔 내용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문제제기를 또 했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보호법 위반이가 아느냐. 또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집계에서 블랙리스트 엄마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가족상. 학력 근무지인데 뭐냐면 나를 뽑아서 쓰는데 우리 아버지의 근무지야. 우리 아버지의 학력과 우리 아버지 직위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였죠. 여기 대구시에 있는 몇몇 기자들하고 이제 밥 먹는데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 이제 학력 얘기가 난 거예요. 아버지 학력 얘기가 갑자기 동마에 올랐는데 그 기자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니네 아빠 사실은 중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 호구조사할 때 학교에서 다 쓸 때 아버지가 항상 고졸이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인권 침해적인 사안, 이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자가전세 월세, 동산 부동산 월수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능력 중심의 이력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이력서를 또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컴퓨터 그래가지고 윈도우, 엑셀, 인터넷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즉 이게 나와 있다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60년대, 70년대 이력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000년대 초반 이력서인데 지금 여기서 바뀌는 동안 한 10몇 년 걸렸어요. 어쨌든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았는데 10몇 년 사이에 이력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두산그룹 전 계열사 강의를 한번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산그룹 가서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 학점 적냐? 학력 적냐? 안 적는데요. 이력서 자체는. 근데 중요한 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 9차 면접까지 보는데 대기업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면접 보는 동안 쟤는 어느 대학교 누구 아들이가 다 나온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1차 서류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또 2시간 더 있죠. 프로그램이. 그럼 천천히 뭐 동영상도 좀 보고 느긋하게 가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차별 19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쉬는 시간 갖고 할까요? 그러면? 너무 재밌죠? 가도 되겠죠? 그쵸? 네. 편하시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인권 강의는 인권 친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십시오. 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 법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권 침해와 차별이 있습니다. 네, 인권 침해와 차별이 있는데 침해는 굉장히 쉬워요. 정신병원 아니면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이 데리고 와서 뒷수갑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교도소에서 그거 괴구라고 얘기합니다. 괴구 이렇게 소동을 피우면은 이렇게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지를 다 묶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남발한다든지 그런 거 인권 침해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침해 또 정신병원에서 아마 가둬놓고 격리강박, 부당 격리강박하고 뭐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차별을 다루는데 차별은 저희가 19가지로 나눴어요. 이 19가지 차별 사유를 딱 두고 여기에 딱 걸리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 차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침해는 쉬워요. 국가기관 아니면 정신병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별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나는 장애인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장애인이라고 수급비도 뭐 띵가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애인 차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두 번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약국, 병원. 장애인들이 못 오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그냥 일반 사인이잖아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로 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되면 저희가 조사가고 개선 공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 사회 전 대상에게 해당이 되는 게 차별 19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신분입니다. 신분. 누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의원이 되실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건데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 살짝 걸리는 게 지금 뭐냐면 피선거권 가질 수 있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왜 헌법소송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런 거 차별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신분에 의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전에 공무원들은 정년퇴직이 지금 공무원들 정년퇴직 몇 살에 하냐면요.
예, 만 60세예요. 근데 1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바꾼 건데 그 전에 뭐 어땠냐면은 6급까지는요.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승진을 못하면 만 57세에 그냥 업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급수를 이유로 차별한 거잖아요. 이걸 사회적 신분회원 차별로 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바꿨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안에 해당되는 거고. 용모 등 신체 조건인데 여기 좀 재밌는 거 있어요. 이장님들도 선거합니다. 마을에 가면요. 이장 선거 하잖아요. 이장 선거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나이를 이유로